네, 여야가 조금 전인 11시부터 수해복구 지원 TF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수해 예방과 피해 지원 입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논란 등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의 수해복구 지원 TF 회의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시부터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련 현안, 입법 관련 논의만큼은 좀 갈등 없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지난해에도 피해가 컸어요. 그 반지하 이제 주택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왔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여야가 앞다투어 그야말로 여러 가지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어요. 하천법 개정안이라든지 건축법 개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냈는데 주차장법도 그렇고 주차장법이라는 거는 그 지하 공간 주차장에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인데 이런 개정안을 많이 냈습니다. 재해구호법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그냥 소동 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관 상임위인 국토부 문턱도 못 넘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 이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잖아요. 또 그 오송 지하 또 그래서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법안을 내고 작년에 이제 그 발의된 것까지 하는 건데 올해 빨리 해야 되겠죠. 이게 이런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또 그때 잠깐 그러다 말고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 자연재해라는 게 구조적이기도 하고 뭐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어떤 이런 재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인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난해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연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걸 항상 이렇게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연계 관계도 중요하고 법안을 빨리 여야가 뭐 정쟁에 관련된 게 전혀 아니니까 빨리 통과시키길 기대합니다. 공방 없이 결론 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입법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우리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민생을 위해 법을 만드느냐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국민 10명 중 8명이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신뢰한다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회가 자신의 기능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가 제대로 지금 수혜에 관련된 거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그리고 더 나름대로 튼튼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데 눈이 팔려가지고 국민들이 하는 민생 법안을 안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쟁만 하고 있지 이런 수혜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수십 건의 수혜 관련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이 법안하고 날마다 방탄하고 날마다 무슨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혜가 끝나고 나서는 솔고 외약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뭐 재난 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한다든지 재난 예방 피해 패키지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떠들지 말고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만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런 국회가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우리 국민들이 짜증나고 혐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 TF 회의에서는 좀 수해 복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 빨리 좀 진행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면 주말에 정치권에서 계속 들려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동관 후보자 지명 관련된 공방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야 입장은 일관됩니다. 야당에서는 지명 처리하라, 여당에서는 흠집내기 멈춰라. 각각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시킨 것은 결국 이제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도덕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미국의 청문회 제도를 조금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면 청문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통해서 예. 문제가 있으면은 그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정책과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아들 폭력 무마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송 장악 논란이라든지 인사 청탁 시도를 받은 사건 이 세 가지가 3대 쟁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이동관 후보 지명자가 나름대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딱 정해놓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다고 한다면 그 청문회 제도 자체가 이제 무력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분히 이제 지명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지명 전에 막 논란을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지명이 된 후에 국회 차원에서 검증 또는 언론에서도 검증 뭐 여러 걸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차분하게 이런 검증 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 검증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근데 이동관 후보자가 어느 이제 장관급 후보자들에 비해서 논란이 많은 인물이에요. 사실 언론을 통해서 내정설이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예. 김용호 이제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김용호 장관보다 훨씬 더 먼저 내정설이 많이 나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지명이 늦게 됐는데 후보자로 지명이 늦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이제 언론 사찰 문제, 뭐 언론 장악 관련 논란들 이런 게 계속 여야 간에 지금 있어요. 지금 아까도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워낙 여야의 입장이 달라요. 지금 그 여당은 논평을 낸 걸 보니까 누구보다도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송 개혁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은 앞서 보신 것처럼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방송 장악위원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혹평 정도가 아니죠. 완전 부정하는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뭐 청문회 때까지도 아마 이런 논란이 계속 증폭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사실 혹시 의혹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동관 후보자가 MB 때 인물이고 청와대 당시 홍보수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논란을 완전히 희석시키기 위해서 청문회 전까지라도 밝힐 수 있는 건 분명히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학교 폭력에 관련된 아들 학교 폭력에 관련된 문제도 이동관 후보 측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 진실 공방 차원의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물론 청문회 때 이제 여야가 공방도 하고 후보자 스스로가 밝히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예요. 지금 이제 방송 관련해 가지고 여당 야당 뭐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방송을 통한 언론의 편향적인 문제 이런 게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 정치인들은 뭐 그리고 당연히 방송은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청문회 때까지 가기 전에라도 분명히 밝힐 건 좀 밝히고 야당도 너무 무리한 의혹적인 하지 말아라.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저는 좀 유감스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론을 한번 반응을 보는 거거든요. 여론의 반응이 여러 가지 지나치게 이른바 문제적 인물이 자꾸만 나온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저께 이제 임명된 그 김용호 통일부 장관의 경우도 예. 지나치게 이제 극우적 어떤 편향된 사고를 가진 게 아니냐 정치학자로서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뭐 어떤 임명을 했습니다. 청문회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데 임명이 됐고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도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울 것 같고 아마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기 쉬울 거예요. 뭐 미리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게 항상 걱정스러운 거예요. 청문회라는 제도가 200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지금 뭐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도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후보자들이 15명이나 임명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꽤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다 그런데 이렇게 청문회가 무력화되고 말이죠. 청문회가 뭐 요식행위보다 더 이제 못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막고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동관 후보자가 확실히 좀 해소를 해라. 예. 청문회 전까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문회에서 좀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민주당의 보이콧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민주당이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또 아침에 민주당 한 의원이 인터뷰한 걸 보면 선택지에서 배제하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보이콧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가요?
나름대로 그 쟁점에 관련돼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무조건 청문회 보이콧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소극적인 거고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딱 지명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방송 장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걸 어떻게 제도화시킬 건가?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저 사람이 가면 무조건 방송 장악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낮은 수준의 그 담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 네.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렇게 공정하고 독립성이 있는 방송을 위한 역할을 했나요? 못했잖아요.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문제와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해임 조치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 방송통신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도덕성에 대한 문제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지만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는 잘못된 인사고 무조건 방송 장악이기 때문에 됐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정말 손을 얹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민주당은 자성하고 송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네. 이 정책과 도덕성이라는 두 가지 말고도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미래 산업, 특히 통신산업을 위해서 방송산업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이 기회에 심도 있게 저는 논의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예. 됩니다. 장악을 할 인물이다라는 비판보다는 장악을 할 수 없게 시스템을 손보자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거 멘트를 중요한 얘기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심의위원회, 방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방통위, 방심위가 이제 방송 관련 위원회들인데 정부 기구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결국 위원회로 구성되는 건 합의제 기구예요. 이게 이제 일반 이제 정부 부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정부 부처는 부처인데 일반의 어떤 부처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란 말이죠. 이른바 이제 합의제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예. 그 위원회 장이 이제 위원장인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야가 항상 무슨 특정 방송이 특정 정권에 편향돼 있다 이런 논란이 많았잖아요. 공영방송도 그렇고 말이죠. 그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사심없이 임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 제도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당 추천 몇 명, 야당 추천 몇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죠. MBC 같은 경우 방문위도 마찬가지예요. 방통위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MB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이나 야당이 대단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지금. 제가 다른 나라 이런 기구와의 구성까지 정확히 다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당 추천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여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채워진 경향이 있어요. 야당 추천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상대방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편향된 인물 이래야 갖다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00%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가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면서 국정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관련된 분명히 관련돼 있는 의혹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 인물을 좀 배제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건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의혹 수준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예민한 문제에서 야당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인물을 굳이 할 게 뭐냐 이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메타버스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방송 산업이 많아요 지금. 예. 도대체 우리 인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를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로지 나오는 건 지금 방송을 장악할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만 있단 말이에요. 이동관 후보자가 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공방은 없어요. 오로지 정치적인 공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공방이 있게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죠.
여당 몇 명, 야당 몇 명. 여당 추천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오로지 여당 표만 들어요. 위원할 때. 회의를 열면. 야당 추천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또 거기 보근하기 위해서 야당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고치지 않고 맨날 위원장 후보자가 따지면 뭐하냐고. 어쨌든 그 이전에 저도 위원장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라고요. 아무리 합의제 기구를 하더라도. 그렇다면 문제가 된 인물은 좀 배제하는 게 인사의 원칙인데 그 대통령 인사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대통령 인사 권한이지만 견제를 받으라는 의미에서 인사청문회를 2000년도에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대선 점점 늘려왔던 겁니다. 처음에 인사청문대선 거의 장관급밖에 몇 명 없었어요. 예. 지금 인사청문대선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인물들은 그 인물이 볼 때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배제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온통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민감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야가 다른 곳에서도 전선이 엄청나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방송 문제 워낙 예민하다고요. 근데 그러려면 이 법을 고쳐야 돼요. 여당 추천 몇 명, 야당 추천 몇 명 해가지고 자기 편 갖다 쓰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7대 3에서 뭐 6대 4로 바뀌었다는도 예. 그런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도대체가.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뭐 몇 대 몇 따진다는 게 말 그 자체가 안 되는 거. 형식 논리적으로 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분께서 일단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조, 시스템, 본질적인 부분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런가 하면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의 실명을 거론해서 논란인데 이 4명이 어떤 인물이냐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수사 중인 현직 검사 4명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좌표찍기 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이번 공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수사와 관련돼서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잖아요. 얼마나 이제 수사 검사가 독립성을 갖고 하느냐라는 거와 두 번째는 얼마나 정당하고 공정하게 하느냐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실명을 왜 공개하죠? 이유를 좀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명이 공개되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밖에 생각이 안 되죠. 일종의 좌표찍기를 통해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이렇게 검사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고 나면은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표찍기를 하게 되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검사가 나름대로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심리적인 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 방해인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들은 공정하고 정당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실명을 공개했지만 그 자체가 사법적 방해가 돼서 오히려 압박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치명적 한계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자신들이 주장하기 전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냉정하게 성찰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폐 청산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 2년 동안 엄청난 적폐 청산을 할 때 이 검사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현재와 같이 실명 거래를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은가요? 이거는 개혁에 대한 반대 세력이라고 잡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것이 정도고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우리 사회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 정도 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들이 봐주기 기소를 했다 이러면서 실명을 공개한 건데 적절성 여부 마찬가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절하다고 저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실명을 공개하면은 판사나 검사나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인들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검사에 관련된 건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은 여당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또 판사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물론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존중하지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자신들에게 불리한 게 나오면 또 이제 비난을 쏟아내고 이러는데 가끔 나오는 게 요즘 좀 뜸한데 그 판사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주의에서는. 판사 나름대로 판사가 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양심과 증거에 따라서 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근데 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헌법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가 수사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실명을 공개하면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일단 뭐 그야말로 검찰이 김성태를 봐주기 위해서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위해서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혹시 한동훈 장관이 낸 입장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시간 얼마 안 돼서 바로 입장문 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법 방해다. 네. 그리고 이제 수원지검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전 그런 행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검찰은 검찰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영역이 있는 겁니다. 뭐 방문할 수 있겠죠. 항의 방문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잦으면 그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고, 아무튼 간에 이제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거, 대북 송금에 관련된 거를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김성태를 좀 봐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논리 구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11명을 다 구속했고, 뭐 횡령, 배임, 뇌물건으로 다 이제 기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주장과 민주당 주장이 다른데 주장을 달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부분도 사법부에 가서 판단이 내려지겠습니다만, 아무리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특정인들의 검사도 그 자신들의 나름대로 그 사법관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공소장을 썼을 텐데 그분을 이름을 공개해 버리면 그러면 그 위협을 안 느낄 수가 있나요? 그건 민주주의의 적이죠. 저는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 방법 이외에도. 사람의 이름을 지금 민주당이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특정 그 팬덤 지지층들이 과도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친명을 공격하는 친명의 비판적인 의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문자폭탄 이런 것들이잖아요. 과거 때부터. 그건 뭐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이건 무슨 뭐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건 민주주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성적이지도 않다. 이제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이 등장해서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 이게 왜 10월이냐면 일부 재판의 판결이 10월에 나오는데 이쯤에 김두관 의원에게 차기 당대표를 밀기로 한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설이고요. 민주당에서 나온 걸 보면 이게 허구다,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설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가능성 있는 설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있어요. 8월 위기설, 여기 얘기하면 지금 뭐 10월 사태설, 예.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법적인 판결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저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1심 판결이요 9월 아니면 10월에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은 1심이지만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민주당이 한 400억 원 이상을 국가에다가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재판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판결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이제 총선도 한 뭐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용단을 내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이낙연 전 대표와 둘이서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내용상으로 예. 보면 당 단합을 이재명 대표는 얘기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을 얘기했지만 예. 그거는 뭐 표면상 얘기인 것이고 어떤 얘기까지는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민주당의 향배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얘기하는 뭐 10월 사퇴하고 뭐 김두관 당대표 그 얘기보다는 만약에 퇴진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비대위로 구축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새로운 뭐 당대표를 뽑는다? 물론 이제 현역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총선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4개월, 5개월 전에는 정당들이 이제 비대위 구성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축에서 우리가 나눌 수는 있지만 예. 여하튼 간에 뭐 1심 판결이 어떤 형태든 간에 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판결 이유가 변곡점이 되는 건 맞을 것이고 차기 당대표보다는 비대위 쪽에 무게를 실어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신지 또 마찬가지로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3월 달에 나온 얘기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었어요. 벌써 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 좀 잦아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다시 이제 김성태 이화영 전 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 송금에 관련된 거, 대북 북한 방문, 이재명 당시 지사의 북한 방문에 관련돼서 300만 불을 보내기로 했다라는 걸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이른바 옥중 편지로 이제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과정 속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얘기가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인 문제가 좀 수그러든 것 같다가 다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지금 나온 얘기는 지금 휴지 기간이 있어요, 국회. 이때 검찰이 아마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뭐 백현동 사건도 있고 이 대북 송금 관련해가지고 네.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아무튼간 이게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어요. 기소가 된 사건이 2개 있잖아요, 지금.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성남 FC 후원금 문제가 2가지가 기소돼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백현동 문제하고 대장동 사건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검찰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가 없다고요. 기소가 돼가지고 기소 유예가 되든가 혐의 없음이 되든가, 아니면 기소가 된 다음에 무혐의로 나지 않으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민주당이 언제까지 끌고 가기 전 어렵다고 좀 봐요. 이건 친명과 비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진실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요. 워낙 얘기가 이제 주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 분명한 거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들,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재명 대표의 이 이른바 거취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 정리되지 않으면 이건 국민의힘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고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볼 때 가장 최악의 그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딱 혁신을 하고 이 지도부가 바뀌고, 이게 아마 국민의힘은 제일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대단히 강한 정당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이재명 대표의 이 사고 리스크에 끌려다니고 친명과 비명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방을 계속 한다면 민주당은 대단히 취약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아직은 좀 예단이기 때문에 좀 섣부른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좀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은 국민의힘이 대단히 좀 취약한 지역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냥 대단히 국민의힘이나 이 여권이 지금 무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나오는 이슈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지지도가 높지가 않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부분이, 민주당 지도, 특히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이 부분이 가장 그 블랙홀이에요. 민주당으로서 약한 골이라고요. 이걸 해결해야죠. 그게 지금 김 교수 말씀처럼 이게 10월에 퇴진을 하든 11월에 퇴진,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어떤 방식이건 간에 국민이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지는구나. 사법적 책임은 그 다음 문제예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니까. 도덕적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맨날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혜나 이런 것도. 예. 그런 걸 민주당이 질 줄 알아야죠. 그래야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10월 달에 퇴진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예.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나 이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국민이 볼 때 어떤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 관련 사안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 양평 고속도로 상황.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선 검증위를 꾸려서 민주당 뭐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이걸 노선을 새롭게 정하자, 그리고 재개하자 이렇게 나섰고,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정조사가 우선이다,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장관의 제안을 어느 시점에는 받아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원장관의 그 제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장관이 책임을 져야죠.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을 져라. 7천억이 되는 예. 그 사업을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그걸 백지화시킵니까? 백지화시켰다 거기다 사과 한마디 없고 갑자기 또 재개한다는 건 뭐냐고요. 난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정치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 이른바 처가의 의혹이 있는데 민주당이 쓸데없는 의혹을 제기하니까 나 이거 안 한다 뭐 이거 아니에요? 무슨 아이들 저기 어깃장 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국정조사를 논하건 뭐 상임위 차원에서 네. 하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네. 원희룡 장관이 아무리 대선주자급 장관이라 하더라도 너무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식의 행태는 맞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가 먼저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조금 이의가 있는 거는요. 예. 정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특혜거기라는 거를 막 밀고 갔을 때 그냥 과연 가능할까요? 백지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공방 가지고 끊임없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쟁화됐을 때 과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양평 주민들이 생각하고 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노선 검증위를 꾸려서 새롭게 노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자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히어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청문회에서 말씀 좀 4개 청문회 중에서 인베스티게이션 히어링 조사 청문회가 있는데 네. 이 조사 청문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인베스티게이션 히어링의 가장 핵심적 사항인데 우리는 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뭐죠?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저 공방으로 가가지고 어느 한쪽을 몰아세우고 거기서 싸우는 조사위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돼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하튼 백지화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당연히 추진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종지부를 찍고 이 부분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선 검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 정쟁화되지 않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증위를 만들고 거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노선 검증위에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무조건 따르고 야당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노선 검증위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예타 노선이든 대한 노선이든 지금 어느 것도 다만 민주당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양평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강화 IC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다 합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 강화 IC를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 노선 검증위에서 결론 내리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결론을 내리면 그거는 국토부도 따라가는 거고 야당도 따라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어느 쪽으로든 좀 매듭 지어지기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듭 지어지기를 바랄 텐데요. 어떻게 상황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SNS에 이제 중징계를 받고 나서 또 최근에 글을 올렸다가 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나를 내치고 총선이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상 갈등 증폭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올렸다가 내린 속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홍준표 이 시장이야 워낙 그 불사신 같은 인물이니까 또 지난번 선거 때는 뭐 탈당하고 또 무소속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러한 그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고 뭐 이런 행위는 뭐 정치인이 그야말로 항상 하는 거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 없는데 네. 문제는 전 홍준표 시장이 이 태도를 전 문제 삼고 싶어요, 사실은. 골프를 치는 게 무슨 법에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대구에는 문제가 수혜가 안 생겼다? 저는 공직자가 됐건 일반 사인이 됐건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게 태도의 문제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홍준표 시장도 대선 주자고 대선에 출마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에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고 현재 광역단체장이란 말이죠. 그럼 광역단체장은 설령 자신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인으로서 다 가슴 아프고 거기에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광역단체장이 골프 쳐가지고 골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단 고개를 숙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사과에 인색합니까? 나 이거 정치인의 기본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 되고 여당 정치인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황교안도 쫄보 정치라다 망했다 그러는데 뭐 골프 치기 수혜가 나오고 그래도 대구에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대법원에 골프 치는데 왜 문제 삼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째째하게 이런 거 문제 삼고 이러냐. 나 더 이상 문제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자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태도가 대단히 교만하다. 정치인으로서. 네. 개인 홍준표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 홍준표로서 광역단체장으로서 홍준표 시장의 태도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예.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태도를 지적해 주셨는데 뭐 사실 나른해 치고 총선 되겠나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이준석과 유승민도 안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양쪽의 속내도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뭐 홍준표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군 맞는 거고요. 예. 그래서 본인도 사과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어떠냐고 하다가 사과를 했고, 그리고 수해 복귀에 많은 대구시청 공무원들과 같이 한 부분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징계가 내려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 상에서 계속해서 SNS 정치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봅니다. 이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함구하고 그냥 대구시정에 전념하시면 돼요. 지금 뭐 당대표 2번 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좀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뭐 유승민, 이준석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할 수 있지.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 이제는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고 대구시정에 전념하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영준 배재재 석좌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